혈액의 여행, 인체의 우주를 가로지르는 120일간의 대서사시, 창조의 서곡, 붉은 강물의 새벽. 우리가 자신의 존재를 인지하기 이전 태초의 어둠 속에서 하나의 우주가 탄생했습니다. 약 37조 개의 별들이 모여 이룬 은하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이 광활하고 경이로운 우주에는 생명의 에너지를 실어 나르는 거대한 강이 흐릅니다. 총 길이 10만 킬로미터, 지구를 2바퀴반이나 감을 수 있는 이 혈관의 네트워크를 따라 약 5리터의 붉은 강물이 쉼없이 흐릅니다. 우리는 이 강을 혈액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혈액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때로 파편처럼 흩어져 있거나 검증되지 않은 정보의 안개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안개를 걷어내고 현미경 아래에서만 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여행가, 한 방울의 피가 목격한 생생한 현실을 통해 혈액에 대한 온전하고 정확한 진실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학 정보의 나열이 아닙니다. 생물학, 화학, 물리학, 그리고 우리가 내리는 매일의 선택이 어떻게 우리 몸속에서 하나의 거대한 서사로 엮이는지를 보여주는 통찰과 통섭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혈액 한 방울이라는 한 여행가의 데이터를 모아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여 생명을 구하는 정보로 만들고 인과관계를 꿰뚫어 불멸의 지식으로 체계화하며 마침내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혜로 승화시키는 과정을 함께할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몸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를 더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의 건강에 대해 성찰하는 메타인지의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혈액의 우리 몸속 여행기는 우리 몸속에서 매 초, 매 순간 펼쳐지는 장대한 생명의 순환을 따라갑니다. 자, 이제 그 장대한 혈액의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혈액세포는 뼈속 깊은 곳, 붉은 골수라는 신성한 혈암에서 태어납니다. 이곳은 매초 200만 개 이상의 적혈구를 생산해내는 인체에서 가장 역동적인 창조의 공장입니다. 그들은 각자의 사명을 부여받고 정해진 수명에 따라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적혈구는 지름 7.8마이크로미터의 작은 원반으로 산소를 운반하는 배달부이자 약 120일간 몸 구석구석을 누비는 마라토너입니다. 백혈구는 면역을 담당하는 수호자입니다. 크기와 역할에 따라 종류가 다르며 짧고 강렬한 전투로 생을 마감하는 전사입니다. 혈소판은 혈액 응고를 막는 응급구조대입니다. 위기의 순간 자신의 몸을 던져 균열을 막는 영웅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들 중 하나의 시선, 바로 적혈구 에리의 눈을 통해 펼쳐집니다. 그의 여정을 따라가며 우리는 생명의 본질과 건강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숨을 고르고 우리 안의 우주로 떠날 준비를 하십시오. 에리의 장엄한 서사시가 지금 막 시작되려 합니다. 제1부, 창세기, 붉은 골수, 별들의 요람, 탄생 후 0초에서 7일, 0일차 0시 0분, 뼈라는 단단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깊은 곳, 붉은 골수라는 혼돈의 성운 속에서 하나의 별이 빛을 발했습니다. 바로 모든 혈구의 어머니 조혈모세포였습니다. 이 위대한 어머니는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었습니다. 분열하여 스스로를 복제할 수도 혹은 운명을 결정하여 특정 혈통의 세포로 분화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신장이라는 먼 행성에서부터 에리트로포이에틴이라는 전력물질이 도착했습니다. 적혈구를 만들라는 강력하고 신성한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 조혈모세포는 분열을 시작했고 그 중 하나가 적혈구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작은 결심의 순간 에리라는 개체가 탄생했습니다. 에리의 탄생은 외로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시각 연여개의 비상신호에 따라 백혈구의 길을 선택한 류코와 혈관의 안정을 위해 혈소판의 운명을 받아들인 거액 세포의 일부 플라토가 함께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지만 전혀 다른 운명을 향해 나아갈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1일차에서 7일차 에리는 성숙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적혈모고라는 이름의 수련생 시절을 거치며 자신이 존재 이유를 몸에 새겼습니다. 그의 주된 임무는 단 하나, 헤모글로빈이라는 붉은색 단백질 갑옷을 최대한 많이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철 원자를 핵심에 품은 이 갑옷은 산소 분자와 결합하여 온몸에 생명을 불어넣을 신성한 도구였습니다.
7일 동안 그는 미토콘드리아 공장을 풀가동하여 자신의 몸 안에 약 2억 7천만 개의 헤모글로빈 분자를 빽빽하게 채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골수를 떠나 혈관이라는 세상으로 나아가기 직전 에리는 위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많은 산소를 싣기 위해, 더 유연하게 좁은 길을 통과하기 위해 그는 자신의 중심에 있던 핵을 스스로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유전 정보가 담긴 두뇌이자 자아의 중심인 핵을 포기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핵을 포기함으로써 그는 스스로 증식하거나 상처를 회복할 능력을 영원히 잃었습니다. 그는 이제 유한한 삶을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생을 통해 그는 완벽한 산소 수송선, 오목한 원반 모양의 이상적인 형태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개인이 아닌 37조 세포의 생존을 책임지는 거대한 시스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제2부 첫순환, 심장과 폐, 생명의 대장간, 7일차 9시 0분, 성숙을 마친 에리와 그의 동료들은 마침내 골수라는 고향을 떠나 골수정맥동이라는 출구를 통해 혈관이라는 거대한 강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들의 첫 목적지는 바로 이 인체 우주의 중심, 4개의 방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엔진, 심장이었습니다. 그들은 대정맥이라는 거대한 푸른 강을 따라 우심방이라는 첫 번째 방에 도착했습니다. 주변은 산소를 잃어버린 동료들로 가득해 온통 칙칙한 암적색의 물결이었습니다. 쿵 거대한 판막이 열리며 에리는 우심실이라는 더 강력한 방으로 휩쓸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온몸을 뒤흔드는 강력한 수축과 함께 에리는 폐동맥이라는 고속도로를 타고 위대한 산소교역소 폐에 도착했습니다. 7일차 9시 5분, 폐포를 감싸고 있는 모세혈관은 에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비좁았습니다. 직경이 5마이크로미터에 불과한 곳도 있어 지름이 7.8마이크로미터인 그는 몸을 C자 형태로 구부리고 비틀며 겨우 통과해야 했습니다. 마치 좁은 동굴을 탐험하는 탐험가처럼 그는 세포벽에 몸을 문지르며 천천히 나아갔습니다. 주변의 혈류 속도는 초속 0.3mm까지 느려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곳 숨막히는 정체 속에서 위대한 교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얇디얇은 모세혈관벽과 폐포벽을 사이에 두고 에리는 몸을 순환하며 모아온 노폐물, 이산화탄소를 내쉬는 숨결 속으로 건네주었습니다. 그 대가로 그는 들이쉬는 숨결과 함께 들어온 신선한 산소 분자를 받아들였습니다. 헤모글로빈 갑옷의 철원자가 산소와 결합하는 순간 에리의 몸은 칙칙한 암적색에서 눈부시게 빛나는 선홍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단 0.75초 만에 일어난 이 신성한 교환의 순간 그는 생명의 정수를 온몸에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습니다. 산소포화도 100%. 그는 이제 사명을 완수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산소를 가득 채운 그는 폐정맥을 따라 다시 심장의 좌심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승모판을 지나 인체에서 가장 강력한 근육으로 이루어진 방, 좌심실에서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이제 곧 온몸으로 퍼져나갈 대장정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제3부 대동맥 하이웨이와 각자의 운명. 7일차 9시 10분 쿠웅 좌심실이 인류가 만든 어떤 펌프보다도 강력하게 수축하는 순간 에리는 동료들과 함께 직경 2.5cm의 거대한 고속도로 대동맥으로 쏘아 올려졌습니다. 혈압 120mm의 치지의 강력한 압력으로 밀려난 혈류의 속도는 최고 초속이 1.5m에 달했습니다. 작은 세포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 마치 빛의 속도로 우주를 가르는 듯한 감각이었습니다. 이곳은 인체의 모든 동맥이 시작되는 출발점, 생명의 에너지가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하이웨이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길 위에서 운명은 새 동료를 각기 다른 길로 이끌었습니다. 에리의 여정, 네로의 초고속 배송과 모세혈관에서의 시간 왜곡. 7일차 9시 10분 5초, 에리는 대동맥궁에서 갈라져 나오는 경동맥군기를 따라 뇌로 향했습니다. 뇌는 인체 무게의 2%에 불과하지만 전체 산소의 20%를 혼자서 소비하는 중앙지휘 통제소였습니다. 1000억 개의 뉴런이 만들어내는 복잡한 전기 신호를 유지하기 위해 뇌는
단사분의 산소 공급 중단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으로의 산소 배송은 1초의 지연도 허용되지 않는 최우선 임무였습니다. 에린은 뇌의 미세한 모세혈관에 도착하여 혈내장벽이라는 엄격한 검문소를 통과한 뒤 뉴런과 악교세포들에게 신속하게 산소를 전달했습니다. 뉴런들이 터뜨리는 시냅스의 불꽃을 보며 그는 자신의 임무가 이 우주의 생각과 의식을 지탱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7일차 9시 15분 뇌를 빠져나와 다시 순환을 시작한 에린은 이번에는 다리의 가자미근으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동맥을 지나 세동맥, 그리고 마침내 근육세포를 감싸는 모세혈관에 이르자 그는 다시 한번 기이한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대동맥에서 초속 1.5m로 달리던 그는 이곳에서 갑자기 속도가 1000분의 1 이하인 초속 1mm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총모세혈관의 단면적을 합하면 대동맥보다 훨씬 넓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 현상은 마치 상대성 이론의 시간 왜곡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 느림은 생명을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약 1 내지 2초의 시간 동안 그는 근육세포에게 운동에 필요한 산소를 건네주고 그들이 내뿜는 이산화탄소와 젖산 같은 노폐물을 수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임무가 단순히 배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되가져오는 것에도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다시 정맥을 통해 심장으로의 귀환길에 올랐습니다. 이 순환은 앞으로 120일 동안 약 17만 번이나 반복될 그의 숙명이었습니다. 플라토의 운명, 8일차 영광의 상처와 거미줄의 건축가. 8일차 15시 30분 숙주가 서류를 넘기다 종이에 손을 베는 순간 그 미세한 세계에서는 차원이 찢어지는 듯한 대재앙이 일어났습니다. 피부장벽이 뚫리고 모세혈관벽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우주의 내부가 외부의 공허와 직접 맞닿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혈관 내피세포가 파괴되자 그 아래 숨어있던 콜라겐 섬유가 노출되었고 이는 즉시 강력한 비상신호가 되었습니다. 근처를 지나던 플라토는 이 신호를 즉각 감지했습니다. 그의 몸은 즉시 활성화되었습니다. 평소의 매끈한 원반 모양은 사라지고 가시가 돋친 불가사리 같은 형태로 변하며 주변의 강력한 접착성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손상된 혈관벽에 콜라겐에 들러붙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다른 혈소판 동료들을 불러 모으는 화학 신호를 내뿜었습니다. 순식간에 수백의 플라토 동료들이 모여들어 서로 엉겨붙어 끈적한 마개를 만들었습니다. 20초 만에 1차적인 출혈을 막는 혈소판 마개가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플라토의 희생은 응고 연쇄 반응이라는 거대한 폭포를 일으켰습니다. 혈액 속에 비활성 상태로 떠다니던 12가지의 혈액 응고인자들이 마치 도미노처럼 차례차례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복잡하고 정교한 연쇄 반응의 최종 목표는 단 하나, 혈장 단백질인 피브리노겐을 피브린이라는 강력한 그물망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몇 분 후 플라토가 만든 마개 위로 투명하고 가느다란 피브린 가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닥들은 서로 얽히고 설키며 혈소 판마개를 더욱 단단하게 올감했고 그 사이사이에 에리와 같은 적혈구들을 붙잡아 붉고 단단한 혈병, 즉 딱지를 완성했습니다. 3분에서 6분 만에 상처는 완벽하게 봉합되었습니다. 플라토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한 채 그 위대한 건축물의 일부가 되어 8일간의 짧지만 영광스러운 여정을 마쳤습니다. 그의 죽음은 우주의 붕괴를 막은 영웅적인 희생이었습니다. 류코의 전투 11차 백색의 전사와 장렬한 최후. 11차 18시 0분 숙주가 길을 걷다 눈치채지 못한 채 발바닥에 미세한 가시가 박혔습니다. 그 상처를 통해 외부 세계의 이방인들 포도상 구균 군단이 침입했습니다. 그들은 인체의 풍부한 영양분을 약탈하고 자신들의 왕국을 건설하려는 야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순간 혈관을 순찰하던 백혈구 군단의 최전선 보병 호중구인 류코가 비상신호를 감지했습니다. 세균이 내뿜는 독소와 손상된 조직세포가 보내는 화학적 구조 신호는 류코에게 적의 위치를 알리는 좌표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혈관벽에 달라붙어 속도를 늦추더니 아메바처럼 몸을 유연하게 바꾸어
내피세포 사이의 좁은 틈을 비집고 나갔습니다. 혈관 밖으로 나가는 혈관의 유출을 감행한 것입니다. 전장에 도착한 류코는 침입자를 향해 맹렬히 돌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포막을 길게 뻗어 세균을 감싸 안았고 그대로 자신의 몸 안으로 삼켜버렸습니다. 식균 작용이었습니다. 류코의 몸 안에서 리소좀이라는 강력한 화학 무기 주머니가 터지며 세균을 녹여버렸습니다. 하지만 적의 수는 너무 많았습니다. 수십 마리의 세균을 삼킨 류코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는 최후의 수단을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핵에 있던 유전자를 폭발적으로 방출하여 끈적하고 거대한 그물망을 만들었습니다. 호중구 세포의 덫이라 불리는 이 최후의 무기는 침입자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올가맨 후 함께 자폭하는 동기어진의 기술이었습니다. 모든 침입자를 제거한 후 류코 역시 장렬하게 전사했습니다. 그의 시체와 세균 이잔해 그리고 전투의 여파로 부서진 조직의 파편들이 모여 하얀 액체, 바로 고름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채 24시간이 되지 않았지만 그의 희생은 인체 우주에 치명적인 감염이 퍼지는 것을 막아냈습니다. 제4부 간, 영광과 오욕의 도시를 지나며 홀로 남은 에리는 순환을 계속했습니다. 하루 약 1440번 신장을 통과하며 총 480km의 거리를 여행하는 단조롭지만 신성한 임무였습니다. 그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경유지 중 하나는 무게 1.5kg에 달하는 인체 최대의 장기이자 500가지 이상의 화학 반응을 책임지는 인체의 화학 공장, 간이었습니다. 알코올 해독 작전, 독배를 마신 도시 21차 21시 0분 숙주가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와인 한 잔을 마셨습니다. 에탄올 분자들이 혈관을 타고 간 문맥을 통해 간으로 쏟아져 들어오자 간 도시에 최고 등급의 비상경보가 울렸습니다. 간은 포도당 대사, 단백질 합성 등 모든 일상 업무를 즉시 중단하고 비상 해독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에리는 간세포들이 알코올을 분해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1단계 간세포 내의 알코올 탈수 소요소가 에탄올을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맹독성 물질로 분해했습니다. 이 물질은 숙취와 안면홍조의 주범이자 유전자를 손상시키는 1급 발암물질이었습니다. 도시는 순식간에 유독가스로 가득 찼습니다. 2단계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알데하이드 탈수 소요소가 이 독성 물질을 무해한 아세트산, 즉 식초 성분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와인 한 잔당 약 1시간에서 2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숙주가 연달아 두 번째, 세 번째 잔을 비우자 간의 처리 능력은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미처 처리되지 못한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도시에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에리는 깨달았습니다. 간의 처리 속도를 넘어서는 음주는 이 도시의 성실한 노동자들인 간세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과로와 독성 환경을 안겨주고 결국 도시 전체를 염증과 섬유화, 경화의 길로 이끌어 병들게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방간의 서막, 기름진 재앙의 전조 61차 23시 30분 숙주가 야식으로 프라이드 치킨과 콜라를 먹었을 때 간은 또 한 번의 비상사태를 맞았습니다. 튀김의 과도한 지방과 콜라의 액상과당이 소화 흡수되어 홍수처럼 반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간은 이 넘쳐나는 에너지를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하려 했지만 저장고는 이미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인슐린의 명령에 따라 남은 포도당과 과당은 결국 지방 신생합성 과정을 통해 지방으로 전환되어 간세포 내에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시 곳곳의 세포 안에 노랗고 끈적한 기름방울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야식은 간에게 매일 밤 처리되지 않은 채 쌓이는 약은 서류 더미와 같습니다. 이러한 습관이 반복될 때 에리가 본 것처럼 간세포들은 지방으로 가득 차 부풀어 오르고 결국 산화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염증을 일으키며 서서히 파괴됩니다. 우리의 만성피로, 오른쪽 윗배의 묵직한 불편함은 어쩌면 이 위대한 도시가 보내는 희미하지만 절박한 구조 신호일지 모릅니다. 제5부 저무는 날들과 마지막 안식처 비장 121차 10시 0분 약 120일
인체 우주를 약 17만 번 순회하며 총 480km에 달하는 거리를 여행한 에리는 이제 늙고 지쳤습니다. 한때 유연했던 그의 원반 모양 몸체는 스펙트린 골격이 손상되어 탄력을 잃었고 세포막의 인지질 구성이 변하며 쉽게 부서질 듯 연약해졌습니다. 그는 이제 가장 좁은 모세혈관을 통과하는 것이 힘겨운 일이 되었습니다. 산소음 반응력도 점차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몸의 다른 기관과는 다른 묘하고 거스를 수 없는 이끌림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왼쪽 복부 깊숙한 곳에 위치한 적혈구의 무덤이자 여행자들의 안식처라 불리는 비장이었습니다. 에리는 비장의 좁고 구불구불한 붉은색 수질로 들어섰습니다. 이곳은 늙고 병든 적혈구들을 걸러내기 위한 마지막 시험장이었습니다. 젊고 건강한 적혈구들은 유연하게 몸을 C자 형태로 바꾸어 직경 이내지 3마이크로미터에 불과한 비장동맥줄 사이의 틈을 부드럽게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에리는 더 이상 그럴 수 없었습니다. 뻣뻣해진 그의 몸은 좁은 틈에 끼어 옴짝달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미로의 벽에 걸렸고 그곳에서 순찰하며 기다리고 있던 거대한 대식세포에 의해 포획되었습니다. 121차 10시 10분 대식세포 안에서 에리는 자신의 몸이 분해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슬프고 허무한 종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헤모글로빈은 햄과 글로빈으로 분해되었습니다. 글로빈은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새로운 단백질 합성에 재사용되었습니다. 햄의 분해는 더욱 경이로웠습니다. 그의 가장 소중한 유산인 철원자는 운반 단백질에 의해 조심스럽게 회수되어 골수로 보내졌습니다. 그 철은 새로운 에리의 탄생을 위한 귀한 자양분이 될 것이었습니다. 철을 잃은 햄은 빌리베르딘을 거쳐 빌리루빈이라는 노란색 색소로 변했습니다. 이 빌리루빈은 간으로 보내져 담즙의 재료가 되어 지방 소화를 돕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에리의 육신은 사라졌지만 그의 모든 것은 이 우주 안에서 새로운 역할과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이것은 죽음이 아니라 더 위대한 순환의 일부가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헌신한 여행가에 대한 이 우주의 가장 명예롭고 효율적인 퇴역 절차였습니다. 에필로그, 여행자가 우리에게 남긴 지혜, 그리고 우리의 선택. 에리와 그의 동료들의 120일간의 대서사시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우리의 의식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에 대한 깊은 지혜를 남깁니다. 우리 몸의 흥망성쇠는 결국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혈액의 여정을 통해 우리가 얻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와 같은 다양한 생체 신호는 순수한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에서 정상 범위를 벗어났다는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 정보입니다. 왜 고혈압이 혈관에 지속적인 손상을 주는지, 왜 과도한 당분이 지방간을 유발하는지 그 명확한 인과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지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우리 몸속 수십 조의 여행가들을 위해 더 나은 선택, 즉 가공식품 대신 자연식품을 선택하고 앉아있는 대신 몸을 움직이고 밤늦게 깨어있는 대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의 혈관 속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조 명의 에리가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쉬는지에 따라 그들의 여정은 순탄한 순례길이 될 수도 혹은 고통스러운 가시밭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위대한 여정이 계속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어떤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몸이라는 경이로운 우주를 다스리는 가장 현명하고 자비로 운통치자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